텅 빈 아파트에 처음 들어선 한 여성의 첫 생각이 가구가 다 어디 같지가 아니라 이거 혹시 함정 아닐까였다면 여러분은 그 이유가 짐작이 가십니까? 이걸 그냥 못 살던 나라에서 온 사람이 신기해한 거지 뭐라고 넘겨버리면 진짜 이야기는 통째로 놓칩니다. 이 여성은 냉장고도 부엌 살림도 아무것도 없는 그 집을 보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의심부터 했어요. 왜 빈집이 안도가 아니라 함정처럼 보였을까요? 그리고 왜 조금 뒤에 이야기할 고속도로의 어떤 장치를 이 사람은 검열이라고 읽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세 겹으로 내려갑니다. 먼저 이 여성이 한국에서 실제로 뭘 봤는지, 그 다음 왜 그런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넘긴 그 장면들이 사실은 무슨 값을 치른 건지, 미리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여성은 11층 빈집에서 한밤중에 혼자 버려진 소파를 짊어지고 계단을 올라옵니다. 그게 왜였는지 이 영상 끝에서 정확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탈북민 적응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머릿속에 국가가 남긴 지문에 관한 이야기예요. 감시받는 국가에서 평생을 산 머리는 이상하게도 자유를 잘 못 읽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덫이 없는 상태를 못 읽어요.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빈집을 보면 저건 무슨 수작이지 하고 먼저 몸이 굳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눈으로 세 장면을 같이 봅니다. 텅 빈 아파트, 고속도로 하이패스, 그리고 쓰레기장. 이 세 개가 왜 한 사람 안에서 똑같은 반응을 만들어냈는지 끝까지 보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탈북민 사연은 방송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웃음 뒤에 뭐가 깔려 있는지까지 짚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은 거기까지 내려가 봅니다. 자, 첫 번째 장면. 부산이었어요. 하나원을 나와서 LH 아파트를 받았습니다. 트렁크 두 개 딱 들고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이분이 제일 먼저 한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밥을 어떻게 해 먹지? 부엌에 가스레인지가 있는데 그게 가스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불이 어떻게 붙는지 몰라서 한참을 헤매다가 딸깍하고 파란 불이 샥 올라오니까 아, 이거 북한에서 보던 신선로 같은 거구나. 그제야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가스인 걸 몰랐어요. 북한에서 바로 넘어왔으니까 중국에서 살림을 해본 것도 아니니까요.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풍기도 있어야 되고 텔레비전도 있어야 되고 커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 봤대요. 그랬더니 소파가 있고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딱지가 붙어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죠? 대형 폐기물 버릴 때 붙이는 그 딱지. 근데 이분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사도 돼요? 안 사도 된대요. 그냥 가져가도 된대요. 진짜요? 그래서 그날 밤 혼자서 소파를 짊어지고 매트리스를 끌고 11층까지 올려온 겁니다. 이분 표현이 이래요. 북한에서 이 정도 살림을 차렸으면 거의 부잣집 소리 듣는다고. 여기까지만 들으면 좀 웃기고 짠하죠. 근데 다음 장면에서 웃음이 좀 걸립니다. 선생님 한 분이 집들이 선물이라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통을 갖다 주셨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 안 버려요. 왜냐? 북한에서는 버려본 적이 없으니까. 자, 이 문장을 한 번만 다시 들어보세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는 게 아니라 버릴 음식이 남아본 적이 없는 삶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한동안은 쓰레기장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대요. 경비 아저씨한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꾸벅하면서도 눈은 쓰레기 쪽을 훑는 거예요. 뭐 쓸만한 거 없나? 이게 이분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먼저 온 탈북민들이 아직 북한에 있는 가족한테 여기는 멀쩡한 텔레비전도 버린다, 전자제품을 그냥 내다 버린다 하면 처음엔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럴 수밖에요. 북한에서는 텔레비전 하나가 평생 벌어서 사는 물건인 경우도 많거든요. 옛말에 10사람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막는다고 하잖아요. 문을 두세 겹으로 잠가놔도 그 귀한 텔레비전을 도둑 맞는 일이 흔했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물건인데 그걸 남이 길에다 버린다? 그것도 멀쩡한 걸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하나센터에서 처음 왔다고 환영회를 해준다면서 삼겹살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삼겹살, 삼겹. 아, 세 겹으로 뭘 묶었나? 왜 하필 삼겹이지? 고기 이름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웃기지만 이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당연한 걸 당연하게 못 받아들이는 머리. 모든 단어를 일단 고지고대로 뜯어보고 혹시 다른 속뜻이 있나 살피는 습관.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장면에서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기뻐하기가 아니라 의심하기였다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버린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도 반응이 우와 좋겠다가 아니라 설마 그럴 리가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지죠. 못 살던 나라에서 왔으니까 다 신기하고 안 믿기고 그런 거다. 여기서 끝내면 참 깔끔합니다. 가난이 만든 순박한 놀라움. 딱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쯤에서 다들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부산으로 처음 내려가던 날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가기 전에 하이패스를 딱 봤어요. 요금소 지나가는 그 구간이요. 이분이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원에서 나올 때 임시신분증 비슷한 걸 하나 주거든요. 그걸 주머니에서 만지작 하면서 속으로 이랬대요. 역시 한국도 국민증 검열은 하는구나. 그래도 나는 당당하다. 검문소라고 생각한 겁니다. 신분증 검사하는 관문이라고. 그런데 차가 그냥 슉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안 세우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어라, 이렇게 힘이 좋다니. 센터장님이 같이 계셔서 무사 통과인가 나중에 물어봤대요. 우리 왜 국민증 검열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저건 사람 검열하는 게 아니라 차 통행료 받는 거다 하는 설명을 듣고도 이분은 진짜로 이해를 못했어요. 통행료를 왜 내지? 길을 지나가는데 왜 돈을 내지? 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신기함이 아니에요. 가난이 만든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건 공포가 만든 문법이에요. 통행료 받는 곳을 검열소로 읽는 건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평생 모든 관문이 검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사람이 지나가는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 서서 확인하고 통제하는 게 기본값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집도 함정처럼 보이고 버려진 물건도 무슨 수작처럼 보이고 요금소도 검문소로 보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 사람 머릿속에 대체 뭐가 심겨 있길래 세상을 이렇게 읽을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그 문법은 대체 어디서 새겨졌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북한에서 책으로 배운 사상이 아닙니다. 국경을 넘던 그 며칠 동안 몸에 직접 새겨진 겁니다. 때는 2015년 10월이었어요. 이 여성은 언니네 식구와 함께 북한을 떠났습니다. 국경을 넘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갔는데 넘자마자 뭔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도와주겠다던 쪽이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변방대, 그러니까 중국 국경 경비대 쪽으로 연결이 되는 낌새였어요. 그때 운전을 하던 젊은 친구가 좀 통통한 청년이었다는데 이분한테 급하게 이래요. 너 묶여간다. 빨리.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했지만 눈치로 알았죠. 아, 지금 위험이 왔구나. 그래서 언니한테 외칩니다. 언니야, 뛰어라. 여기서부터는 몇 초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언니는 딸을 데리고 한쪽으로 뛰고 이분은 큰애를 데리고 반대쪽으로 흩어졌어요. 아이들을 갈라놔야 그나마 하나라도 산다는 판단이었겠죠. 그런데 중국 군인들이 언니 쪽으로 달려갔어요. 언니는 멀리 못 뛴 겁니다. 그렇게 언니가 잡히고 언니네 딸이 잡히고 이분의 딸도 잡혔어요. 그때 이 집 딸이 12살, 언니네 딸이 11살, 언니는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자, 여기가 이 이야기의 심장입니다. 아이가 엄마 하고 울부짖으니까 뛰던 이분이 딱 돌아섰어요. 내 새끼 잡혀간다. 그리고 다시 뛰어가려는데 나무 사이로 그 장면이 보인 거예요. 군인이 자기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데려가는 장면이요. 원래 엄마라면 사람이라면 달려가서 내 새끼 내놓으라고 붙잡든 사정을 하든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몸이 확 움츠러들더래요. 그리고 아이 모습은 안 보이고 울음소리만 계속 들렸다고 해요. 이 대목에서 이분이 지금도 창피하다고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분을 탓하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잘 들어보세요. 살려는 본능이 모성을 이긴 그 0.1초. 그건 이분이 나쁜 엄마라서가 아닙니다. 그건 어떤 나라가 사람의 몸에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공포가 판단을 흐리는 그 순간 자식보다 나부터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걸 그 체제가 사람 몸에 심는 겁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엄마의 몸이 자식을 두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게 만드는 구조가 있다는 뜻이니까요. 옛날 이야기 하나 떠오르시죠?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자식이라 우기니까 그럼 반으로 가르라 했더니 진짜 어머니가 손을 놓았다는 그 이야기.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살리려고 손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경의 이 어머니는 사랑하지 않아서 손을 놓은 게 아니라 그렇게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떠밀린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분은 그렇게 딸을 두고 함께 도망친 일행과 둘이서 차바퀴 자국을 따라 걷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지나가는 차마다 인사를 하고 사정을 해봐도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해요. 한 번은 정장 입은 운전기사가 창문을 내렸다가 말이 안 통하니까 그냥 다시 올리고 가버립니다. 아, 우린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주저앉으려는데 그 차가 저 앞에서 유턴을 해서 되돌아와요. 타! 라고 그렇게 태워준 사람들이 장백이라는 곳까지 데려다 줬고 군용 외투를 하나씩 벗어주고 사람당 400위안씩을 손에 쥐어주면서 이거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라고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말은 하나도 안 통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성을 살린 건 어떤 제도도 아니고 어떤 시스템도 아니었어요. 길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들의 인정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조금 뒤에 이 이야기가 훨씬 더 큰 규모로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제 앞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이 여성은 빈 집을 의심했을까요? 그 여성은 가구가 없는 집을 의심한 게 아닙니다. 함정이 없는 세상을 태어나서 처음 본 겁니다. 빈집이 무서웠던 이유가 그겁니다. 감시국가가 사람한테 남기는 건 사상이 아니에요. 반사신경입니다. 어느 관문이든 누가 서 있을 거라는 반사, 공짜로 주는 물건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라는 반사, 아무도 안 보는 공간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반사.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와서 진짜로 해야 했던 일은 물건 이름을 외우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반사신경을 하나씩 뜯어내는 거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어떤 나라를 떠나온다는 건 국경만 넘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몸에 뱀 반사까지 같이 넘어와요. 자유로운 곳에 도착하고서도 한동안은 그 자유를 자유로 못 느끼는 겁니다. 눈앞에 빈집이 안전한 내 집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믿어요. 그 간극을 메우는데 걸리는 시간이 이분한테는 반년이었던 거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이 걸리고 끝내 다 못 메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 한 6개월은 자기가 신생아 같았다고. 추운 데서 살다가 갑자기 따뜻한 데로 오니까 그것도 적응이 안 되고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지하철을 타면 사람에 치여서 어지럼증 비슷한 게 올라오더래요. 정신을 똑바로 붙잡기까지 반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던 그 감각 있죠? 그 감각이 정확했어요. 이상한 건 이 여성이 아니라 이 여성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아직 절반이 남아 있어요. 잡혀간 언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언니는 북송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는 두 사람이 떠날 때 주머니에 뭘 넣고 왔는지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두 자매는 북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다시 끌려가면 어떤 일이 기다리는지 아니까 이미 최악을 각오하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각오를 품고 국경을 넘는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 무게만 기억해 주세요. 언니는 잡혀서 처음엔 인신매매냐는 의심을 받으며 심하게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말이 통하는 사람이 오고 통역이 붙으면서 이 사람들이 인신매매가 아니라 엄마와 아이들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져요. 마침 그 무렵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변방대 고위 간부 한 사람이 아내를 데리고 백두산 일대로 관광을 왔다가 그 부대에 들렀다고 합니다. 부대 안에서 잡혀온 북한 아이들이 우는 소리가 났어요. 언니를 붙잡고 다그치니까 아이들이 겁에 질려온 거죠. 그 울음소리를 그 간부의 아내가 들은 겁니다. 소리를 따라와서 보니 북한에서 넘어왔다는 이 아이들이 너무도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럽니다. 저 애들 좀 살립시다. 남편은 처음엔 안 된다고 했어요. 잘못하면 자기 자리가 위험한 정말로 큰일 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차에 타라고 하니까 아, 이제 북송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대요.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땅이 꺼지는 한숨을 쉬면서 두 아이 손목을 꼭 잡고 차에 탔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하면서요. 차가 한참을 가더니 어느 골목길 산길에서 멈춰요. 병사가 자꾸 손짓을 하니까 언니는 아,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하나 보다, 길이 먼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산길로 들어섭니다. 그런데 저 앞에 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전날 봤던 그 간부의 아내가 밍크 코트를 입고 새빨간 승용차 옆에 서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러고 있더랍니다. 언니, 오세요. 애들 데리고 오세요. 세상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줄 알았던 길 끝에 살리러 온 사람이 웃으면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언니와 아이들을 호텔로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다고까지 했대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한국으로 가라. 여기 북한이나 중국에서는 발을 못 붙인다.
한국으로 가야 산다. 그렇게 교회 쪽 선을 알려주고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 가족은 결국 한국까지 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 구조를 보세요. 한 가족의 생사가 제도가 아니라 우연에 달려 있었습니다. 길에서 만난 낯선 운전기사, 아이 울음소리를 우연히 들은 어느 간부의 아내. 이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이 가족은 없어요. 시스템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시스템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개인의 인정이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게 이 국경의 진짜 얼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재회 장면입니다. 이분은 2015년 12월 24일에 한국에 도착했어요. 북한을 떠난 지 딱 2달 만이었습니다. 언니네는 그 다음 해 2월 초 음력설 무렵에 들어왔고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딸과 다시 만난 곳이 국정원이었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딸을 못 알아봤어요. 중국식으로 옷을 다 갈아입혀 놨으니까. 근데 다른 엄마를 알아봤습니다. 대열에서 삐져나와서 식판을 막 흔들면서 엄마 엄마 하고 달려온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 그게 미안하대요. 엄마는 딸을 못 알아봤는데 딸은 엄마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게. 근데 재회의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국정원에서는 조사반과 대기반이 나뉘거든요. 엄마는 조사반, 딸은 대기반으로 올라가면서 둘은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조사반 복도를 지나는 유리창에 얼굴을 갖다 대고 있었대요. 엄마 얼굴 한번 보겠다고. 겨우 3개월 떨어졌다 만난 사이인데도 유리창 너머로 얼굴을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산가족. 그게 이런 거구나. 3개월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수십 년을 못 만난 사람들 심정은 대체 어떤 걸까?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게다가 한국에 와서도 이 가족은 한동안 같이 살지 못했어요. 이분은 부산에, 언니는 고향에 배정을 받아서 서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거든요. 국경에서 총칼에 갈라졌던 가족이 이제 안전한 나라에 겨우 다 모였는데도 이번엔 지도 위에서 또 갈라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 얼마간은 가족여행 한 번을 제대로 못 다녔대요. 갈라놓는 힘은 국경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빈집을 의심한 여성의 이야기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장면을 다시 보면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그 텅 빈 11층 아파트가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한밤중에 혼자 소파를 짊어지고 11층을 올라온 그 장면도 이제 다르게 들리시죠? 그건 궁상이 아니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내가 가진 걸 누가 빼앗아가지 않는 자리에 선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이해 못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무식해서가 아니라 버릴 게 남아본 적 없는 세상에서 버릴 게 넘쳐나는 세상까지 건너온 거리를 재는 자였습니다. 부엌이 없어서 무서웠던 게 아니라 무서울 게 없다는 걸 믿는 데에만 6개월이 걸린 겁니다. 그 딸은 지금쯤 어른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엄마를 확인하던 아이들은 지금도 저 국경 너머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저 문법을 몸에 새긴 채로요. 우리는 하이패스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습니다. 통행료를 검열로 착각했다니 재밌잖아요. 방송도 이런 사연을 되게 그렇게 소비해요. 신기한 탈북민 이야기로. 근데 그 웃음 밑에 깔린 문법, 통행료가 그냥 통행료라는 걸 믿게 되기까지 한 사람이 치른 값, 그걸 짚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값을 제대로 본 적이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그냥 웃고 넘길 클립이 아니라고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이런 이야기를 계속 다룰 수 있게 힘을 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